안녕하세요. 영화 속 이런 법의 홍정선입니다. 깊어가는 봄 만끽하고 계신가요? 봄나들이 못 나가신 분들 법률방송의 영화 속 이런 법 함께 하시죠? 오늘 법으로 풀어볼 영화는 블록버스터 액션이거든요. 함께 하실 변호사는 어벤져스급의 능력과 히어로 못지않은 외모를 지닌 허윤 변호사고요. 시즌 1 때부터 액션 히어로 영화에서 법 뽑아내셨던 분인 만큼 시청자 여러분도 기대되시죠?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다뤄볼 영화 소개해 주시죠. 프리퀄이라고 하죠. 어벤져스 탄생 이전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캡틴 마블입니다. War is a universal language. I know a renegade soldier when I see one. Never occurred to me that one might come from above. Space invasion, big car chase. Truth be told, I was ready to hang it up till I met you today. So you're not from around here? It's hard to explain. I keep having these memories. I see flashes. I think I had a life here. But I can't tell if it's real. We have no idea what threats are out there. We can't do this alone. We need you. I'm not what you think I am. 영화 뭐 재밌다, 못 만들었다, 호불호가 좀 엇갈리고 있어요. 허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영화 보기 전에 좀 걱정도 하고 기대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영화를 보고 나니까 영화 중간중간에 왜 이랬을까? 개연성이 떨어진다. 스토리가 좀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요. 이게 편집의 문제인지 스토리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마블 팬, 저와 같은 마블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영화가 아니었나 이제 생각이 들고요. 영화 소개를 보면 캡틴 마블이 영화 후반에 뭐 통쾌한 액션 장면을 선사한다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네. 솔직히 저는 그 장면도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네, 그 좀 어떤 부분이 특히 좀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요. 제가 영화를 좀 깐깐하게 보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거나 뭐 SF 영화라 하더라도 뭐 일종의 개연성?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왜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 자체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캡틴 마블이 날아다니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인피니티 스톤을 캡틴 마블이 흡수를 해서 그 능력으로 날아다닌다. 뭐 이런 거는 영화 끝난 다음에 알았고요. 사실 영화를 보는 도중에는 왜 날아다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이 마블과 쌍벽을 이루는 DC 같은 경우에 슈퍼맨이 대표적으로 날아다니는 히어로지 않습니까? 슈퍼맨 같은 경우는 원래 살던 행성에서 날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구로 오면서 지구의 중력이 가볍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 날아다니는 게 가능했고요.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과학의 힘으로 날아다니는 거고 헐크는 사실 나르지는 못합니다. 높이 점프를 할 뿐이죠. 이런 식으로 아무리 영웅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갖고 그 능력치를 보여줘야 되는데 설명 없이 갑자기 나오니까 좀 당황스러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캡틴 마블이 너무 세다는 겁니다.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뒷부분에 우주선 자체를 우주를 날아다니면서 맨몸으로 부수거든요. 영화를 보면서 저는 드는 생각이
이제 드래곤볼이라는 만화가 생각이 나던데요. 네.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제 손오공이라는 주인공이 있고요. 그 주인공에 대적하는 이제 악당들이 있는데 악당을 물리치면서 손오공이 너무 세져서 나중에는 작가조차 스토리에서 이제 손을 놔버렸다 이런 비판까지 받았거든요. 마블이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마블 팬으로서 정말 바라고 또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그 기대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좀 영화 속 법률 얘기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좀 종족을 나눠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캡틴 마블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여기서 댄버스, 뭐 캐럴 댄버스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비어스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먼저 좀 일단 크리족으로 전사로 있을 때 이름은 비어스입니다. 이 비어스인 상태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크리족이 어떤 우주의 어떤 평화 유지군 그리고 스크롤족은 뭔가 이 악당 이렇게 인식을 본인이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크리족이 스크롤족을 감금하고 있잖아요. 이런 어떤 감금에 대한 이야기 이것도 또 물론 이제 지구의 법이지만 법적으로 좀 풀어봐 주시죠. 이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폭처법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처법. 2명 이상이 단체 또는 다중 그리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감금하였을 때는 일반 형법의 감금죄가 아닌 이 폭처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 저는 그냥 감금죄인 줄 알았는데 이건 또 폭처법이군요. 좀 더 세게 처벌을 받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둬놓고 뭐 어떻게 하고 하여튼 내 손아귀에 넣고 맘대로 한다는 측면에서 체포랑 감금이 왠지 좀 비슷해 보이는데 어떻게 법적으로 좀 차이를 설명해 주시죠. 사실 체포와 감금이 거의 뭐 동렬적으로 놔져 있긴 한데요. 체포라는 것은 신체에 대한 구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수갑을 찬다던가. 반면에 이제 감금이라는 거는 딱히 신체를 구속하지 않아도 특정한 장소에서 뭐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던가 이런 걸 또 감금이라고 합니다. 차이점이 좀 있죠. 자, 그럼 제가 또 이것도 질문 드려볼게요. 왜 그 뭐 염전노예다, 축사노예다 이렇게 막 가둬놓고 근데 그냥 가둬만 놓은 게 아니라 사실 막 별의별 막 일도 시키고 막 이랬는데 이게 무슨 제가 보기에 엄청난 죄 같은데 그 강력한 폭처법으로는 처벌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사실 당시에 뭐 이걸 폭처법으로 처벌을 해야 되냐 아니면 감금죄가 적용이 되냐 가지고 뭐 뭘 적용해야 되냐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았는데요. 사실 이게 2명도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뭐 단체 위력을 보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당시에는 폭처법에 따라서 처벌을 하진 않았고요. 대신 이제 중감금죄가 적용이 됐는데 중감금죄는 감금죄보다 당연히 중이 붙었으니까 네, 형이 무겁고요. 그쵸. 감금한 뒤에 가혹행위를 했을 때 중감금죄로 처벌을 받는데 당시에 이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 같은 경우에 중감금죄가 적용이 됐습니다. 보통 감금죄는 5년 이하의 형에 처해질 수가 있는데 중감금죄는 2년 높은 7년 이하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가둬만 놓은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때리기도 하거나 아니면 밥도 잘 안 줬거나 일을 너무 가혹하게 시켰거나 이런 것들이 어떤 중감금죄 적용의 배경이 됐을까요? 네, 뭐 가혹행위라고 흔히 얘기하는데요. 보통 군대에서 가혹행위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보면은 뭐 때리는 거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 의식주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아서 네. 뭐 사람이 이상해진다거나 아니면 잠을 재우지 않아서 고통을 받는다거나 이런 행위까지 다 가혹행위에 들어갑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이제 저희 이제 새로운 이제 시즌 시작하고 허 변호사께서 이렇게 자꾸 사회 어떤 뉴스들 현상들하고 연결해 주시니까 너무 이해가 잘 돼서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이 체포 얘기했었잖아요. 이 최근 이 버닝썬 사건 관련해서 최초 그 폭행당한 이 폭행 피해자 이 김 씨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폭행을 내가 당했었는데 오히려 내가 체포됐다. 그리고 갔더니 막 뭔가 이렇게 그분의 주장입니다만 막 경찰들이 막 때리더라. 이랬을 때 그래서 나는 경찰과 이 클럽과의 어떤 유착을 의심했다 이랬는데 만약에 진짜 이건 이제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정말로 어떤 유착 관계가 있는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을 체포해 갔다면 이건 경찰로서 체포해 간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이렇게 돈 받았던 뭔가 대가성 뭐로 체포해 간 거면 이 경찰도 뭔가 죄 적용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체포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형법 124조는 체포보다 조금 더 무겁게 처벌하는 불법 체포라는 죄를 두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검찰, 경찰, 기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해서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감금죄는 5년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2년 높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영화 캡틴 마블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마블이 큰 힘을 갖게 되는 건 바로 마벨 박사가 광속 엔진을 개발했기 때문이고 그게 폭발할 때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인데 그럼 광속 엔진을 왜 개발했느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막 이동하면서 바로 이 스크롤족을 안전한 것으로 옮기려는 그런 의도였죠. 어떻게 보면 크리족이었던 마벨 박사가 자신의 힘으로라도 이 정의를 새로 바로 잡으려고 했던 그런 건데요. 근데 결국 실패하고 확 폭발하고 말았어요. 이거 분명히 지구에서 폭발했거든요. 그리고 미 공군은 이거 알았습니다. 근데 이걸 막 은폐하려고 했어요. 뭔가 뭐 본인들이 아무리 지구인을 위한 거라고 해도 이거 처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건 은폐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건 은폐죄라는 건 사실 없고요. 그래요? 사건을 은폐했을 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범인 자체를 은닉하거나 도피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증거를 인멸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범인과 증거로 나눠서 이제 처벌을 하는 거고요. 뭉뚱그려서 사건을 은폐했으니 뭐 당신 죄가 있다 이렇게 처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은폐하면 그게 죄가 아니라 사람을 숨겨줬으면 범인 은닉이고 증거를 없앴으면 증거 인멸이다. 그러면 이때 이 미 공군한테 굳이 뭘 적용하자면 적용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둘 다 적용이 가능하겠죠. 둘 다. 예.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 미 공군 같은 경우에 누군가 분명히 일을 저질렀죠. 그게 마벨 박사든 누구든 네. 그런 범인이 있는데 이 범인을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10억 불이라고 영화에선 나왔는데요. 네. 그 돈에 행방을 추궁당하기 싫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뭐 그 비행기가 부서지면서 여러 가지 잔해가 그쵸.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도 블랙박스도 싹 없다고 치웠잖아요. 했고. 그렇죠. 싹 다 치웠죠. 그러니까 범인 은닉과 증거인멸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둘 다 적용되는군요. 근데 그 중에서 그 범인 은닉 딱 이 단어 들으니까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또 예전에 영화 강철비를 통해서 범인 은닉죄 공부를 했었는데 복습 중요하잖아요.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예, 형법 151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고요. 사실 형법상의 모든 범죄가 벌금 이상의 형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형법상에 기재된 범죄를 저지른 자를 은닉하거나 도피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이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다만 친족이나 예를 들면 동거하는 가족의 경우에는 기대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와 같이 사는 사람을 제가 어떻게 이 사람 범인이에요라고 신고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사람들은 이제 좀 면해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맞아요. 기대 가능성. 이 단어도 기억이 나네요. 아버지가 아들을 숨겨줬다. 은닉했다.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 신고하리라고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허 변호사께서 현실 뉴스와 잘 엮어주시니까 얼마 전에 이 웃지 못할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학의 정 검사장이 한밤중에 공항에서 이제 이 나라를 떠나려고 출국을 하려다가 딱 붙들렸어요. 물론 본인은 나 왕복 티켓 끊었다. 전혀 도피 의사 없었다라고 했지만 굉장히 인상 차이가 비슷한 분도 또 옆에 있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나를 도피시켜, 나를 숨겨, 다른 나라에 막 이렇게 은닉시켜. 이거 범인 은닉죄 아닌가요? 사실 김학의 전 차관이 진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김학의 전 차관이 만약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스스로를 도피, 은닉시키는 거에 대해서 죄를 묻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느 누구라도 사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는 뭐 다 동의하는 거니까요. 다만 제3자를 시켜서 나를 숨겨줘, 나를 도피하게 해줘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이제 교사가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겠네요. 어느 범인이라도 도망가려고 하겠네요. 자, 그러면 그렇게 내가 나를 도피시키는 건 범인 은닉죄는 못 묻는다. 근데 누군가한테 시켰다면 교사죄는 물을 수 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때에 범인 은닉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범인에게 도피 비용을 제공을 한 경우에도 성립하고요. 그리고 범인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준 경우에도 범인 은닉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수배자임을 알았는데 집에서 몰래 재워줘서 체포를 면하게 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범인 은닉죄가 성립합니다. 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형사사법작용, 예를 들면 뭐 수사라든지 체포라든지 이런 형사사법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하게 한 경우, 통칭해서 이런 모든 행위를 이제 처벌할 때 이 범인 은닉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은폐하는 거에 두 가지 중에 범인 은닉 얘기 지금 해봤고요. 또 하나 증거인멸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증거인멸 해볼게요. 요번에 이 버닝썬 사건 관련해서 정준영 씨가 3개 휴대전화를 냈는데 그 중에 한 대를 초기화해서 공장 출고 상태로 냈다고 그래요. 이거 증거인멸 맞죠? 증거인멸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정준현 씨가 지금 3개를 냈는데요. 하나는 그 카톡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황금폰이고요. 하나는 최근까지 사용했던 거고, 또 하나는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초기화가 됐습니다. 네. 만약에 정준영 씨가 직접 이 휴대전화에 안에 소속된 안에 들어있는 뭐 데이터나 사진, 동영상을 지우기 위해서 초기화를 했다면 이 경우에는 자기 증거 인멸이 돼서 증거 인멸죄에 해당되지 않고요. 그런데 이게 또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정준영 씨가 직접 하지 않고 제3자를 시켜서 증거를 인멸하게 했다면 이것은 또 교사가 되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내 손으로 내가 지웠으면 아니지만 시켜서 뭔가 했다. 그럼 또 교사죄. 자, 이게 또 사실 이번이 뭔가를 이렇게 좀 잘못한 게 처음이 아니에요. 사실 2016년 8월에도 그때도 이 바로 불법 영상, 불법 사생활 영상 몰카 때문에 문제가 됐을 때 그때는 또 정준영 씨가 아니라 정준영 씨 변호사가 경찰에 허위 진술서를 냈단 말이에요. 아, 이게 지금 뭐 고장이 났다, 잃어버렸다. 근데 그게 요번에도 낸 걸 보면 사실은 이제 거짓말이란 얘기죠. 이거는 어떻게 무슨 죄일까요? 사실 이때도 좀 그 경우의 수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 변호인이 모든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당시 알려진 바로는 당시에 이제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렌식이 끝나면 그 핸드폰에 있는 뭐 문자라던가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복구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마치 결과가 나온 것처럼 허위로 의견서를 작성해서 경찰에 제출을 했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는 이 변호인이 정준영 씨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그 증거를 인멸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때 여하튼 이게 정준영 씨 폰이었으니까 변호사뿐 아니라 2016년 8월 기준 봐도 혹시 정준영 씨도 같이 증거인멸죄로 처벌이 되는 걸까요? 이 경우에도 이제 그 경우의 수를 좀 나눠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정준영 씨가 단순하게 부탁만 했어요. 부탁, 뭐 예를 들면 이 핸드폰이 위험한데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변호인이 스스로 알아서 이 증거인멸을 했다면은 정준영 씨한테 그 책임까지 묻기는 어렵고요. 네네. 반면에 정준영 씨가 적극적으로 이 휴대폰에는 나에 대해 불리한 증거가 담겨 있으니 이걸 해결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 변호인이 그 휴대전화를 가져다가 이런 식으로 인멸을 했으면 이것도 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경우에서 정확히 따져봐야 되겠죠. 다시 영화로 돌아갑니다. 우리 캡틴 마블. 뭐 그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우주에서 떨어져서 네 지구의 미국의 어느 비디오 가게로 천장을 뚫고 떨어져요. 이거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고 해도 뭔가 이렇게 처벌받겠죠. 사실 형사처벌은 조금 어렵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재물손괴죄는 고의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형사적으로는 처벌이 어렵지만 반대로 이제 뭐 반면에 뭐 민사적으로는 당연히 배상을 해야 될 거고요. 만약에 캡틴 마블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 특정한 비디오 가게를 타겟으로 잡아서 절로 떨어질 거야라고 했으면 당연히 처벌이 되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과실에 대한 재물손괴를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캡틴 마블이라 봐주는 거는 아닐 테고. 근데 사실 이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어떤 청소년들이 재건축 하려고 비어있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그 아파트 내부를 좀 손상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이거는 처벌됐었단 말이죠. 이거는 비디오 가게는 지금 영업 중인데고 여기는 다 사람이 살지도 않는 곳인데 이게 무슨 차이인가요? 그러니까 재물손괴죄가 어떤 것을 보호하려는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재물손괴죄가 사실 보호하려는 게 이 이용 가치, 효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곧 헐릴 건물이더라도 그 집에 들어가서 뭐 며칠 잠자고 그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용 가치가 있다고 법원은 본 거고요. 그 이용 가치 자체를 훼손을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재물손괴죄가 이제 적용이 된 겁니다. 맞아요. 이렇게 법은 이렇게 어렵고 알다가도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 영화 속 이런 법이 있고 또 변호사가 계신 거겠죠. 자, 그럼 또 이렇게 좀 정리 탁탁 해주시죠. 어떤 경우에 재물손괴죄 해당된다. 일단 문서에 붙은 우표를 떼냈을 때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타이어에서 바람을 뺐을 때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가 있고, 식기에 오줌을 싸서 사실 이 경우에 식기를 깨끗이 씻어서 쓰면은 되는데, 그러니까 뭐 그 깨진 거나 뭐 이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저 같으면 쓸 텐데 홍 기자님도 쓰시겠습니까? 그러면 재물손괴죄가 성립 안 하게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용 가치나 효용 자체가 그대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이제 그대로인데요. 예. 깨끗함을 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이용 가치가 네네. 하락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뭐 앵무새한테 예쁜 앵무새를 샀는데 욕을 가르쳐서 앵무새가 욕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앵무새의 이용 가치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앵무새한테 욕을 가르쳤다. 앵무새가 지금 뭐 생명이 위태로운 것도 아니고 어디 다친 것도 아닌데 이것도 재물손괴죄다. 뭔가 앵무새를 재산, 사람의 재산으로 이제 보는 건가 봐요. 예, 재물을 봅니다. 그러면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어디 우리에 개가 있어요. 그걸 집주인 허락도 안 받고 풀어줬어. 뭐 이거랑 그럼 비슷한 건가요? 그러니까 법원은 어떻게 보냐면 우리에 갇힌 개를 풀어줬을 때는 당연히 그 개들이 도망간다. 이걸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개를 우리에 집어넣은 것은 그 이유는 우리에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이 개들에 대한 이용 가치가 있다고 본 건데 풀어줌으로 인해서 이용 가치가 하락됐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아까 앵무새 같은 경우도 앵무새는 보통 뭐 사람 말을 따라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이런 게 이제 효용성인데 네. 욕을 하게 되면 내가 왜 이런 앵무새를 샀나. 물론 뭐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저 같으면 노래를 들으려고 샀는데 욕을 한다. 그러면 이 앵무새는 더 이상 키울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알겠고요. 제가 또 이게 어설프게 이게 주워 들은 걸로 뭔가 이걸 혼자 하지 않고 2명 혹은 그 이상의 복수가 하면 앞에 특수 뭐 이런 말이 붙는다고 제가 배웠어요. 그러면 이 재물손괴도 만약에 2명이서 개를 풀어줬어. 그럼 이거는 특수 재물손괴가 될까요? 역시 영화 속 이런 법을 오래 하셔서 이 법 체계를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혼자 한 거는 재물손괴지만 2명 이상이나 아니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특수손괴죄로 들어가는 거고요. 특수손괴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게 보복운전입니다. 운전해서 가는데 누군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밀고 들어왔을 때 네. 내가 쫓아가서 빵빵거리고 그러다 사고가 나게 되면 네. 나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가지고 재물을 손괴한 특수손괴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2명 말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위험한 물건. 예를 들면 이렇게 가다가 실수로 차를 이렇게 했으면 재물손괴인데 막 보복 운전하다가 했으면 특수 재물손괴군요. 자, 오늘도 또 이 액션 히어로물로 해봤는데 또 법 얘기가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참 거짓말 같고 그래서 더 재밌고 한데 역시 거의 뭐 우리의 어벤져스는 허윤 변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블 팬으로서 엔드게임을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고요. 예, 그 점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장은 아니겠지만 또 다음번 액션 히어로물이 나오면 제가 이주로 변호사 아니고 허윤 변호사께 또 부탁을 당연히 드릴 거고요. 다음 주에는 뭐 히어로물이 아닌 또 아주 재밌는 영화 들고 오실 거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오늘 끝인사는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 얘기도 하려 합니다. 오래오래 남을 명작이라 혹시 놓치신 분들 꼭 보셨으면 해서 추천드리는데요. 바로 김혜자 주연의 눈이 부시게. 처음엔 타임슬립 드라마로 보였습니다. 그냥 시간 여행자가 과거, 현재, 미래를 오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수명을 담보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비극을 되돌리기 위해 시간을 돌린다는 설정이 신선하기도 했고요. 이 과정에서 늙은 김혜자 안에 젊은 한지민이 들어있는 연기를 김혜자 씨가 소름 돋게 잘해서 나이 든다는 사실이 비극으로만 느껴지지 않아 참 좋았는데요.
이 드라마에서 나이 들매 축복을 보여주는 사람 한 분 더 소개합니다. 바로 이남규 작가인데요. 개그 콘서트 작가로 시작해 청담동 살아요 시트콤을 거쳐 이렇게 훌륭한 인생 드라마 나이 든다는 게 무엇이고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이토록 재미있게 펼쳐 보여준 이남규 작가께 감사드리고 싶네요. 영화 속 이런 법도 시청자 여러분께 이만큼의 감동은 아니라 해도 색다른 재미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흐르는 세월 속에 경험과 지식을 쌓은 게 미덕이 된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tupid lies while keeping